어머니, 오빠는 제가 책임질 테니 어머니는 이제 저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이것은 며느리 김지은이 저를 동네 뒷산 전망대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며 한 말입니다. 친아들도 아닌 준호를 위해 20년간 헌신하며 의사로 키워낸 어머니에게 말이죠. 그것도 며느리 김지은과 함께 계획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55세 일수업자의 통쾌한 역전극,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영입니다. 올해 55세죠. 20년 동안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작은 고리대금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 15년째 이어온 제 습관이에요. 하지만 제 진짜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살 곳곳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년 전 남편 박정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제 나이 35세, 결혼 5년 만에 닥친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정수는 아침에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준호와 함께 영화나 보자고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 병원에서 온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정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기적을 믿었습니다. 정수가 깨어나서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영원히 저희 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재혼이었고 자신과 결혼하기 전 전처에게서 낳은 15세 아들 박준호가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제대로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결혼할 때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니 현실감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친어머니는 아이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정수는 홀로 아들을 키우다가 저와 만나 재혼한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초혼이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준호를 친아들처럼 돌봤습니다. 아이도 처음에는 아줌마라고 부르다가 점차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남편이 사망한 후 주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아들도 아닌데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래. 고아원에 보내든지 친척 중에 맡길 사람을 찾아봐. 특히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애까지 떠맡을 수는 없어. 미영이가 키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아,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아직 젊은데 재혼도 해야 하고 남의 아이까지 키우면서 살 필요가 있겠니?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아직 어린 준호가 아버지까지 잃고 나서 집마저 잃는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이미 친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있는 아이였어요. 10살의 생모를 잃고 15살의 아버지마저 잃게 된다면 그 아이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준호가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의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만 남은 거예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해하는 눈빛을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지만 5년간 함께 보낸 시간이 그저 허투루 지나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있었지만 생전에 벌였던 작은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친구에게 보증을 서준 빚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돈, 카드값까지 합치면 거의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보험금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도 없었고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마련해야 했어요. 저는 준호에게 처음에는 아빠가 우리를 위해 큰 보험금을 남겨주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준호가 성숙해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빠 보험금은 빚을 갚는데 다 들어갔어. 엄마가 이래서 너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때 준호가 보인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감동이나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원망이 앞섰습니다. 왜 그동안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를 바보로 만드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아빠가 큰 보험금을 남겨주셨다고 자랑했는데 그게 아니라 빚만 남기고 떠난 아빠였다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 거짓말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준 셈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준호는 며칠 동안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후부터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순수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의심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과 맞물려서 더욱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실제로는 저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간혹하던 일수업을 물려받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씩 빌려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일할 서비스로 계산해서 일주일에 일할, 한 달에 3할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일에 점점 능숙해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돈을 회수하는 요령도 터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을 중요시했어요. 약속한 날짜에는 반드시 빌려주고 이자율도 정확히 지켰습니다. 폭력을 쓰지도 않았어요. 대신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5년 전 고등학생 최태민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돈을 빌릴 곳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아줌마,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수술받지 못하면 죽어요. 태민이가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을 때 저는 주저없이 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어라. 그게 아줌마한테 갚는 거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제 일수업은 점점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지, 누구는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에게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감추었어요. 단순히 엄마가 작은 일수업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 정도로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시점에서 저는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도 시작했고 사업 규모도 점점 커졌거든요. 준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의대 등록금이 비싸서 부담되시죠? 괜찮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마련할게. 저는 여전히 검소한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 통장에는 이미 수십억 원이 있었지만 그 사실은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일수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었어요. 준호가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고리대 금업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둘째, 준호 자신도 이미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 원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비밀을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준호가 결혼한 후 며느리 김지은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지은은 변호사였는데 똑똑하고 야심찬 여성이었지만 동시에 허영심이 강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고 제가 일수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 그런 일 하시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준호도 의사인데. 주변 의사 친구들에게 어머니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지은의 말투에서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에게는 제 진짜 재산 규모를 말할 수 없겠다고요. 만약 제가 수십억의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은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분명 태도가 180도 바뀔 것이고 그 돈을 노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은 앞에서는 여전히 작은 일수업으로 겨우 생활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했어요. 준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아들에게조차 제 진짜 재정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낳았습니다. 준호는 점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내 친어머니가 아니다. 작은 일수업으로 나를 키워준 것은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부담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 이제 나도 성인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독립했으니까. 특히 지은의 영향이 컸어요. 오빠,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일수업으로 나름대로 생활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어머니가 일수한다고 얘기하면 너무 격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후 준호와의 관계는 급속히 소원해졌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어려워졌어요. 간혹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다정한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래요. 저희도 바쁘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형식적인 대화가 전부였어요. 예전처럼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그리워요라거나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지은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그냥 두자니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20년간 준호를 위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시간이 갈수록 준호는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은의 영향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새어머니가 나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일수업이라는 수입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완전한 희생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재산으로 산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상속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새어머니에게 특별히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준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곤 했어요. 그런 제 일상을 준호와 지은은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로 산책하는 어머니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쌓아온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아이를 향한 순수한 모성애였고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어느 날 저는 문득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20년 전 35세였던 제가 이제 55세가 되었구나. 머리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젊은 시절을 온통 준호를 키우는 데만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준호는 이제 어떻게 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말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오해가 쌓였거든요. 그렇게 저의 하루하루는 이런 복잡한 감정들과 함께 흘러갔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수업자의 일상이었지만 속으로는 숨겨진 진실과 변해가는 관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 산책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의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될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제 하루 일정은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면 먼저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내려오는 것이 15년째 이어온 습관이었죠. 산책을 마치고 7시 30분에 집에 돌아와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8시 30분부터는 동네의 한 빌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제가 몇 년 전에 매입한 허름한 건물이 있었고 저의 사업을 도와주는 직원 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금융업 등록을 마친 합법적인 대부업체였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 오늘도 동네에서 일 보러 다녀오세요? 응, 이것저것 볼 일이 있어서. 저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반복했어요. 사실 제 사업은 이제 단순한 일수업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심지어 작은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손을 뻗었어요.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는 탁월한 안목을 보였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을 미리 파악해서 땅을 사두었다가 몇 년 후에 몇 배의 가격으로 파는 일을 반복했거든요. 한 번은 3억에 산 땅이 5년 후에 15억에 팔리기도 했어요. 제 사업 철학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절대 폭력을 쓰지 않고 정확한 신용으로 거래했어요. 대신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났습니다. 20년간 쌓인 경험과 직감이 거의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관대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 아이 학비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거의 받지 않거나 아예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자신의 자산을 정확히 계산해 보니 놀라웠어요. 현금성 자산이 40억 원, 부동산이 60억 원, 주식과 기타 투자 자산이 20억 원, 총 12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전세금 5천만 원만 가지고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제 직원 몇 명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타고난 사업가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저 평범한 주부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기회가 없었지만 생계를 위해 일수업을 시작하면서 숨겨진 능력이 꼽히기 시작한 거죠. 사람을 보는 눈, 시장을 읽는 능력, 위험을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냉철한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저를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개업한 지금까지도 그는 여전히 저를 작은 일수업으로 생활하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아버지 보험금에 대해 거짓말했던 것을 알게 된 후 준호는 저에 대해 더욱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을까? 준호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사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커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친구들과 가족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상황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준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자신만 새어머니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물론 저는 여전히 잘해줬고 준호도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 거리감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의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호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지금의 어머니는 새어머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은 별로 없었고 어머니가 일수업으로 나를 키웠다. 하지만 준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일수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저의 진짜 재정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비밀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왜 계속 숨겼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수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고리대금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준호가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대규모 사채업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준호 자신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이미 아버지 보험금에 대한 거짓말을 알고 난 후 준호는 저에 대해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니죠? 라고 몇 번 묻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엄마가 120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준호가 김지은과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지은은 28세의 변호사였습니다. 서울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유명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야심찬 여성이었지만 동시에 허영심과 물지욕이 강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저는 지은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준호 오빠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은이 인사할 때 제 전신을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어요. 제 옷차림, 가방, 신발까지 세세히 관찰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 더 만나면서 지은의 성격이 점점 드러났어요. 어머님, 혹시 명품 가방 좋아하세요? 저는 정말 좋아해요. 이번에 새 차를 바꿨는데 외제차가 정말 좋더라고요. 항상 비싼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소박한 차림새를 하고 있으면 묘하게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제가 일수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그랬어요. 어머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말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표정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 오빠도 이제 의사니까 어머님이 그런 일은 안 하셔도 될 텐데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제 진짜 재산을 말해서는 안 되겠다고요. 만약 제가 120억 원의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은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분명 태도가 180도 바뀔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할 것 같았어요. 더욱이 지은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준호 앞에서는 저를 존중하는 척했지만 둘이서만 있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 일수업이 얼마나 벌이가 되나요? 준호 오빠가 궁금해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 재정 상황을 캐내려고 했어요. 그냥 생활비 정도만 벌고 있어. 넉넉하지는 않고. 저는 일부러 가난한 척했습니다. 지은이 안심하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지은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어머님 댁 인근 지역이 꽤 오래된 것 같던데 혹시 재개발 얘기 같은 거 나오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지은은 분명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가난한 시어머니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런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지은은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준호 오빠, 신혼집 마련 자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님께 도움을 청해볼까요? 지은아,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셔. 일수업으로 생활비나 겨우 버시는데. 준호가 대답했을 때 지은의 표정이 실망스럽게 변하는 걸 봤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저의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 후 지은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는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군요. 준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제 재산을 숨긴 것이 정답이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선택이 준호에게는 다른 영향을 미쳤어요. 지은의 영향을 받아 준호도 점점 저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일수업을 하시는 게 좀 그래요. 지은이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하더라고요. 준호야, 엄마가 일하지 않으면 뭘로 살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의사니까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은이 반대할 것이 뻔히 보였거든요. 결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자신들만의 생활에 빠져들었고 저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병원 일이 바빠서 올해는 인사드리러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은이도 로펌 일이 많아서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점점 저를 멀리했어요. 가끔 만나더라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래요. 저희도 바쁘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형식적인 대화가 전부였어요. 예전처럼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그리워요라거나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더 상처가 된 것은 준호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였어요. 우연히 준호와 지은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새어머니예요. 일수업으로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제는 저희 부부가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준호가 담담하게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마치 저를 과거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키워주신 은혜가 있잖아. 친구 중 한 명이 말하자 지은이 끼어들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된 이상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죠. 시어머니도 당신만의 생활이 있으실 테고요.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저 아이는 정말 저를 남으로 생각하는구나. 20년간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들을 꺼내보았어요. 20년간 모은 돈이 이제 120억 원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준호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제가 이 정도의 부자라는 것은 몰랐어요. 이 돈을 언젠가는 준호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줘야 할까요? 갑자기 사실 엄마가 120억을 모았다고 말하면 준호가 믿을까요? 오히려 더 큰 혼란만 가져올 것 같았어요. 더욱이 지은이라는 변수가 있었어요. 만약 지은이 제 재산 규모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태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고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점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새어머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점점 멀어져도 되는 존재다. 어린 시절 키워준 고마움은 있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 더욱이 지은이가 불편해하는데 굳이 가까이 지낼 이유도 없다. 준호의 이런 변화는 지은의 영향이 컸어요. 오빠, 이제 우리만의 가정을 꾸려야 해요. 시어머니께는 시어머니만의 삶이 있으실 테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은은 교묘하게 준호를 조종했어요. 직접적으로 저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준호가 저와 거리를 두도록 유도했거든요. 어머니와 너무 자주 연락하면 지은이가 싫어해요. 준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내가 우선이니까 어머니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어요. 더 나아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아버지가 남긴 주택에 새어머니가 살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상속받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그냥 현상 유지하면 되겠어. 저는 이런 준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하자니 지은이라는 변수 때문에 망설여졌고 그냥 두자니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30분 정도 운동을 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제가 이룬 성공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20년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내가 이제 이 정도까지 왔구나. 전망대에 앉아 있으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외롭기도 했어요. 이 모든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특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저를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그런 제 일상을 준호와 지은은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제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로 산책하는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말했다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갔다는 것, 내가 일수업으로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120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것까지. 하지만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특히 지은이 있는 한은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재산을 알게 되면 지은이 어떻게 행동할지 뻔히 보였거든요. 준호까지 그 돈에 눈이 멀어 변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이미 준호와 지은 사이에서는 저에 대한 다른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제가 매일 아침 산책하는 그 루틴이 있었습니다. 제 고민은 깊어만 갔어요. 20년간 쌓아온 거짓말과 비밀의 무게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준호의 태도 변화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대하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저는 매일 아침 전망대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하루하루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바쁜 일상과 복잡한 가족관계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수업자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120억 원이라는 거대한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매일 아침에 그 평범한 산책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에요. 지난해 겨울, 차가운 바람이 불던 12월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낡은 단독주택 지역의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구청에서 온 공문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 대상지 선정에 관한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그 문서는 저희 지역이 대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공문을 받아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간 살아온 이 낡은 단독주택이 재개발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어요. 비록 30년 된 낡은 집이었지만 위치가 좋고 교통이 편리해서 재개발 후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거든요.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제 집과 대지를 기준으로 약 5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5억 원이라는 돈은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준호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고민한 후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준호야,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집이 재개발된다고 하네. 재개발이요? 준호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5억 원 정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준호가 지은과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럼 그 돈으로 뭘 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혹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알려준 거야.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사실 5억 원은 제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희도 요즘 집 대출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준호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서 자세한 얘기해보자. 저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이 소식이 준호와 지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5억 원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돈을 정말 우리 줄까요? 글쎄요. 어머니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시는데. 준호가 망설였지만 지은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시어머니가 그 돈 다 주실 리가 없어요. 기껏해야 일부만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지은의 계산은 치밀했어요. 결혼 후 대출받아 산 집의 잔금이 1억 5천만 원 남아 있었고 자신의 명품 쇼핑으로 인한 카드 빚이 1억 원, 준호의 개업 자금 대출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총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보상금이 절실했거든요. 오빠, 생각해보세요. 그 집은 원래 시아버님이 사신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냥 거기서 살고 계신 거고요. 법적으로 봐도 오빠가 상속받을 권리가 충분해요. 지은이 준호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지은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오빠, 이런 건 어때요? 시어머니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속받게 될 텐데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건 어떨까요? 지은아, 그게 무슨 뜻이야? 준호가 당황해서 물었을 때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산책하시잖아요. 혹시 그 코스 아세요? 응, 뒷산 전망대까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지. 15년째 같은 코스야. 거기가 꽤 위험한 곳이죠. 혹시 실수로라도. 지은의 암시를 알아채고 준호가 소스라쳤어요. 지은아,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오빠 현실을 봐야 해요. 우리한테는 그 5억이 절실하잖아요. 처음에는 망설였던 준호였지만 지은의 설득은 계속되었어요. 오빠, 시어머니도 이미 55세시잖아요. 매일 위험한 산길을 혼자 다니시는 것도 사실 위험해요.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대화가 몇 주간 지속되면서 준호의 마음도 점점 흔들렸어요. 특히 빚에 찌들어 사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직접 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은아, 정말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어. 의사라는 신분도 있고. 걱정 마세요, 오빠. 제가 할게요. 지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는 그냥 알리바이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가서 제가 사고를 낼 테니까 오빠는 모르는 척 하세요. 그래서 지은은 추가로 생명보험까지 가입하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시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하나 들어두는 게 좋겠어요. 2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었어요. 재개발 보상금 5억 원과 생명보험금 2억 원을 합치면 총 7억 원이었습니다. 3개월간 이런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가끔 준호가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서 기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보험회사에서 온 서류를 발견했어요. 제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2억 원짜리 생명보험 안내서였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언제 보험을 가입했지? 저는 당황해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조사 결과 준호가 제 동의 없이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우연히 준호와 지은이 카페에서 대화하는 것을 멀리서 본 것이었어요. 계획이 거의 완성됐어.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개발 보상금 5억에 보험금 2억 원이면 총 7억 원이야. 우리 빚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준호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이제 와서 약해지면 안 돼. 내가 할 테니까 오빠는 그냥 함께 산책만 나가면 돼. 알리바이는 완벽할 거야. 지은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5년 전에 도움을 준 최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민아, 나야. 아줌마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 태민은 즉시 심각성을 파악했어요. 아줌마,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내일 아침에 뒷산 전망대 근처에서 순찰 좀 해줄 수 있을까? 네, 알겠어요. 파트너와 함께 갈게요. 아줌마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조심하세요.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시간 되세요? 지은이랑 같이 산책하면서 재개발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드디어 그들이 실행에 옮기려는구나. 다음 날 아침 6시 준호와 지은이 정말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 밝게 인사했지만 그 미소가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가족이 함께 운동하니까 좋네요. 산을 오르는 동안 그들은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평소 같으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운동을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어머니,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 돈이 좀 급해서요. 저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지은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빚이 많아서 5억 원 전부가 필요해요. 그리고는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돈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이야? 제가 당황해서 물었을 때 지은이 제 뒤로 돌아가더니 갑자기 저를 낭떠러지 쪽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고작 7억 정도지만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돈이에요. 오빠는 제가 책임질 테니 어머니는 이제 저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준호는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어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아, 빨리 해. 준호가 초조해하며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거기 멈춰.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경찰관 유니폼을 입은 최태민과 그의 파트너가 있었어요. 순찰을 돌다가 제 부탁대로 이쪽으로 온 거였어요. 아줌마. 태민이 급하게 달려와서 저를 지은에게서 떼어놓았어요. 태민의 파트너는 즉시 지은을 제압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줌마를 밀어뜨리려 한 거예요? 지은은 당황해서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제가 미리 녹음기를 준비해뒀거든요. 그들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은이가 혼자 한 일이에요. 라고 발뺌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태민과 파트너는 즉시 둘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태민이 수갑을 채우면서 준호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 쓰레기야. 20년간 키워준 어머니를 고작 몇 억 때문에 죽이려 했다고. 직접 손은 더럽히지 않고 아내를 시켜서 더 비겁하고 치졸하구나. 내가 15년 전에 돈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이분이 얼마나 따뜻하게 도와주셨는지 아냐? 친아들도 아닌 나 같은 애한테도 그렇게 해주신 분을 내가 친아들이라면서 배신했다고. 정말 개만도 못한 새끼구나. 태민의 일침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거든요. 경찰서에 끌려가면서 준호의 머릿속에는 온통 후회뿐이었어요. 고작 7억 원 때문에 20년간 키워준 어머니를. 나는 정말 미친 짓을 한 거구나.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큰 진실이 밝혀졌어요. 저의 진짜 재정 상황이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제 자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20억 원이 넘는 재산이 드러났거든요. 이분이 12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들이 7억 원 때문에 살인을 시도했다고요? 담당 수사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20년간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숨겨왔는데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네요. 준호와 지은이 구금된 후 저는 처음으로 변호사 이강민을 만났어요. 이강민은 제 오랜 고객 중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친구가 된 사람이었어요. 미영 씨, 고작 7억 원 때문에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 한심하네요. 친아들이 아니더라도 20년간 키워준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이강민도 더욱 분개했어요. 그런데 미영 씨,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을 확실히 해야 해요. 이강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강민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무엇보다 뭐요? 제가 물었을 때 이강민은 중요한 법적 사실을 알려줬어요. 민법 제1004조와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고의로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권을 박탈당해요. 준호 씨는 이제 미영 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준호가 노린 7억 원은 물론이고 제가 평생 모은 120억 원의 상속권까지 모두 잃게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고작 7억 원 때문에 120억 자산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페류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정말 한심하다. 그 정도 돈이 뭐라고 어머니를 죽이려 했을까?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준호와 지은을 바라보는 마음은 복잡했어요. 20년간 키운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판사가 사건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피고인 박준호는 자신을 20년간 키워준 계모를 상대로 재개발 보상금과 생명보험금 총 7억 원을 노리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김지은은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하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졌어요. 피고인들은 재개발 보상금 5억 원과 생명보험금 2억 원, 총 7억 원이라는 비교적 작은 금액을 위해 20년간의 모정을 저버리고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12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성공한 사업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변호인의 변론도 이어졌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피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판사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살인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태민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경찰관 제복을 입고 증인석에 선 태민은 준호를 향해 일침을 가했어요. 피고인 박준호, 당신이 죽이려 한 이미영 씨가 얼마나 인자한 분인지 아십니까? 15년 전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 병원비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무이자로 500만 원을 빌려주셔서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친아들도 아닌 저에게도 그렇게 베풀어 주신 분을 당신은 고작 7억 원 때문에 죽이려 했습니다. 20년간 키워준 은혜를 배신한 당신이야말로 진짜 페류나입니다. 법정은 태민의 증언에 숙연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술할 차례가 왔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20년 전 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너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었어. 15세밖에 안 된 아이가 아버지까지 잃고 집마저 잃으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처음에는 아버지 보험금이 많다고 거짓말을 했지. 나중에는 진실을 말했지만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며느리 때문에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년간 너를 키우는 것이 행복했다. 내가 의사가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을 잊을 수 없거든. 다만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런 사실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야. 나를 그저 작은 일수업으로 사는 새어머니 정도로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네 엄마였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탐냈던 7억 원은 내게는 1년 수입에도 못 미치는 돈이란 말이다. 그냥 달라고 했으면 그냥 줬을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20년간 모은 돈은 120억이 넘는다. 모두 너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돈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주고 싶어도 법이 못하게 막을 거다. 고작 7억 원을 탐내다가 120억 원의 진짜 상속권까지 모두 잃어버린 거야. 판결이 내려졌어요. 준호와 지은은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의사 면허와 변호사 자격도 모두 박탈되었어요. 더욱 치명적인 것은 준호가 범죄로 인해 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마저 박탈당했다는 점이었어요. 법원은 민법 제1004조 및 제1019조에 의거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미수를 저지른 자는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고작 7억 원을 탐내다가 120억 원의 진짜 상속권까지 모두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태민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말했어요. 7억 때문에 120억을 날린 바보. 그것도 20년간 키워준 어머니를 배신하고서 말이야. 정말 한심하다. 판결이 끝난 후 준호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20년간 자신을 위해 위험한 일수업을 했다는 것, 아버지 보험금은 진작에 없어졌다는 것, 가리고 자신이 120억 원을 가진 어머니를 고작 7억 때문에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 돼. 안 돼. 준호가 갑자기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돌이킬 수 없나요? 제발. 법정에서 준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20년간 저를 키우시느라 그런 고생을 하셨다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7억 원 고작 그 돈 때문에. 120억을 제가. 준호는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오열했어요. 어머니, 저 바보예요. 정말 바보라고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 20년간 저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신 어머니를. 상속권 박탈이요? 120억을 제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발.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성공하신 분인 줄, 저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줄 정말 몰랐다고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법정을 나서면서도 준호의 절규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어머니, 돌아오세요. 제발.
언론들은 이 사건을 현대판 폐륜 사건이라고 명명했어요. 고작 7억 원 때문에 120억 자산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폐륜아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작은 돈에 눈이 멀어 큰 것을 잃는 어리석음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 아줌마가 120억을 가지고 계셨다고. 20년 동안 전혀 몰랐네. 그런데 아들이 고작 7억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니. 정말 어이없다. 진짜 어머니는 120억이 있는데 7억 때문에 죽이려 했다고.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에 태민뿐만 아니라 병원비를 무이자로 빌려받았던 사람들, 아이 학비를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위로하러 왔어요. 아줌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아줌마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특히 동네 할머니들은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손자 용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이자도 안 받고 도와주셨는데 친아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세상 참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20년간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준호의 배신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처음부터 진실을 다 말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저는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비록 결과가 이렇게 되었지만 20년간의 사랑과 희생은 거짓이 아니었다. 준호가 배신했다고 해서 내 사랑까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제라도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55세, 결코 늦지 않은 나이였어요. 120억이라는 자산도 있었고 20년간 쌓아온 사업 경험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저는 태민을 다시 만났어요. 태민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줌마, 저야말로 감사하죠. 15년 전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태민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을까요? 아줌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친아들은 저를 배신했지만 남남이었던 태민은 진짜 아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저를 여겨주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가족은 핏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의리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도 때로는 큰 상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베푼 사랑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준호는 저를 배신했지만 태민과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20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는 진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5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저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어요. 20년간 준호를 위해 감춰왔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저는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30층 빌딩의 한 층 전체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미영 금융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하시는 거예요? 20년간 저와 함께 일해온 직원 김 과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간 아들 때문에 조용히 살았는데 그 아들이 나를 배신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미영 금융의 개업 소식이 금융업계에 퍼지자 모두들 놀랐어요. 그동안 동네 일수업자로만 알려졌던 제가 실제로는 12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거대 자본가였던 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대출 신청자들이 줄을 이었어요. 하지만 제 사업 방식은 여전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실 돈인가요? 제가 대출 신청자에게 물었어요. 아이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서요. 그럼 무이자로 빌려드릴게요. 아이가 건강해지면 그때 갚으시면 됩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습니다. 반대로 투기나 도박 목적으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했어요. 그런 용도로는 한 푼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돕는 돈은 언제든 빌려주지만 사람을 망치는 돈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는 철학이었어요. 개업한 지 3개월 만에 이미영 금융은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금리 서민 금융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반 대부업체들이 연 20-30%의 고금리를 요구할 때 이미영 금융은 연 5-10%의 저금리로 서민들을 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률은 업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제 사람 보는 눈이 그만큼 정확했거든요.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페류나 사건의 피해자에서 성공한 사회적 기업가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20년간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배신당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해요. 제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아들에 대한 원망은 없으신가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요. 고작 7억 원 때문에 120억을 잃고 무엇보다 20년간의 사랑을 잃었으니까요. 제가 선의로 숨긴 것들이 그런 비극을 낳았다는 것도 반성하고 있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저에게는 전국에서 연락이 쇄도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 계모로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모두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새 출발을 해보겠어요. 아줌마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금융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영재단을 설립했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 특히 계모로서 남편의 전처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교육 장학금이었어요. 진실한 사랑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계모와 의붓자식 관계에서 건전한 가족애를 보여준 사례들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진실한 관계가 거짓말보다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새가족 행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혼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조언들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 지원이었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무이자 창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는 제 철학이 반영된 사업이었어요. 재단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그런 바쁜 일상 중에서도 저에게는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태민이의 아버지 최영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영수님은 68세로 5년 전에 아내를 지병으로 먼저 보내신 호랍이셨어요. 태민이가 저를 구해준 사건 이후 안부를 묻기 위해 몇 번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미영 아줌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태민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영수님은 그래,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분이시니까 당연히 좋은 분이시겠지라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영수님이 저를 직접 만나보시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영수님은 태민이가 늘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궁금했습니다라고 인사하셨어요. 그때 저는 영수님이 참 인자하신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15년 전 태민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묵묵히 지켜보시며 아들을 믿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태민이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어려워할 때 도와주셔서요. 영수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영수님은 젊었을 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분으로 교육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셨어요. 저와 비슷하게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깊으셨고 제가 하는 재단 활동에도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미영 씨가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영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힘이 났어요. 특히 계모와 의붓자식 관계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이 훌륭해요. 교육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영수님은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신 후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계셨고 저 역시 20년간 준호만을 위해 살다가 배신당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영 씨,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어느 날 영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저도 나이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하기가 쑥스럽긴 한데 혹시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사실 저도 영수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영수님,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하자 영수님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가장 기뻐한 사람은 태민이었어요. 정말요? 아버지와 아줌마가. 태민이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와, 정말 좋겠다. 아버지도 5년 동안 혼자 계셔서 걱정이 많았는데 아줌마 같은 좋은 분을 만나시다니. 태민아, 괜찮겠니? 내 어머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태민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줌마, 제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아줌마 같은 분을 만나신다면 저는 정말 기뻐요. 태민이의 어머니는 태민이가 20살 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후 15년간 영수님은 홀로 지내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고요. 아줌마야말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런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제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줌마,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야 진짜 행복하실 수 있겠네요. 특히 동네 할머니들이 기뻐하셨어요. 그래, 미영이가 이제야 제 복을 찾았구나. 2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좋은 사람 만났네. 이런 축복의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치렀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작은 파티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 의미 있는 분들이었어요. 태민이와 그의 경찰 동료들, 제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제 사업을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사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20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에게 배신당한 후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영수님도 인사말을 하셨어요. 제 아들 태민이가 15년 전에 미영 씨에게 받은 은혜를 이제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앞으로 미영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겠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태민이가 축사를 할 때였어요. 15년 전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줌마가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제가 아줌마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아줌마가 제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신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태민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혼 후 저희는 영수님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20년간 살았던 낡은 집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영수님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깔끔한 단독주택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영수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을 때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이 생겼거든요. 태민이도 자주 놀러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태민이가 밝게 인사할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아들 준호는 저를 배신했지만 남남이었던 태민이는 이제 진짜 아들이 되어 주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하세요. 태민이가 저에게 귀띔했어요. 5년 동안 혼자 지내시면서 많이 외로워하셨는데 어머니 만난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매일 웃으시고 활기차게 지내세요. 영수님도 제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재단 일에 관심을 보이시며 교육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미영 씨, 이런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아이들 교육에는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해요. 영수님의 도움으로 재단의 사업들이 더욱 체계화되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저희는 금혼식을 맞았어요. 태민이가 깜짝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어머니, 아버지, 결혼 1주년을 축하드려요. 태민이뿐만 아니라 제가 도움을 줬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1년 전 이맘때 정말 막막했는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한편 교도소에 있는 준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끔 소식이 들려오곤 했어요.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120억 상속자라는 조롱을 당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저에게 편지를 몇 번 보냈지만 모두 반송시켰습니다. 아직은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미영 씨, 언젠가는 용서하게 될까요? 영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을 때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움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현재 58세가 된 저는 영수님, 태민이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영 금융은 서민금융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미영재단은 전국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20년간의 희생과 배신이 헛되지 않았어요. 최근 인터뷰에서 제가 말했어요. 비록 준호는 저를 배신했지만 태민이나 영수님 같은 분들이 그 사랑을 기억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영수님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20년 전에 이런 삶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미영 씨,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던 순간 다음에 가장 밝은 빛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준호의 배신으로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수님과 태민이라는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요. 태민아, 고마워. 며칠 후 태민이가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제가 말했어요. 뭐가 고마우세요? 내가 15년 전에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그래서 경찰이 되어서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해줄 수 있었잖아. 그리고 좋은 아버지를 소개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태민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15년 전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저의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셨잖아요.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영수님과 태민이라는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때로는 준호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더 이상 그 아픔이 제 인생을 지배하지는 않아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것. 그리고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으로 증명했어요. 55세에 시작한 저의 새로운 인생. 정말 만족스럽습니다.